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 상반기 마지막 날, 2014년의 반환점을 도는 날, 새 주간 첫날에 인사드립니다. 정치 내비게이션 김용민입니다. 수요일까지는 정승조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은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한 30여 개 됩니다. 마침내 자신이 수장을 맡으려는 교육부를 속인 혐의까지 드러났는데요. 김명수 후보자는 2003년과 2004년 두 차례에 걸쳐서 교육부의 용역을 받아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두 보고서가 사실상 같은 내용이란 겁니다. 두 보고서로 각각 4천만 원과 2천만 원을 받았으니 적어도 두 번째 2천만 원어치는 사기로 번 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제자가 쓴 학위 논문을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하기, 제자 논문으로 연구비 타내기, 자기 논문 복제해서 재사용하기, 연구업적 부풀리기, 허위 경력 기재, 수상한 사교육업체 주식 보유 등등 그 수법도 하나같이 절묘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한겨레는 사설에서 김명수 후보자가 감히 앉으려는 자리는 교육부 최고 수장 자리다. 그가 아이들에게 속이지 마라, 정직하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웃음거리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안 될 사람은 거르는 게 바로 인사검증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정부의 책무이기도 하고요. 그 책임 만만회든 회춘만만이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개헌 공론화에 앞장서야 합니다. 여야 의원은 국회 내에 개헌 개정을 위한, 헌법 개정을 위한 특위를 조속히 설치해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개헌 논의는 국정 운영의 걸림돌이 아니라 지금 하지 않으면 장래의 국가에 더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 의식 속에서는 이미 개헌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정치권이 그 의식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이 소모적인 정쟁을 거두고 개헌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총리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도 잘 나타났듯이 헌법상의 책임 총리라지만 사실은 유명무실, 국민들이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저는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있어나 마나한 이런 총리제, 그러면서도 국론에 분열이 되고 있는 이 총리제를 폐지하고 4년 중임의 정부통령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국민이 부통령을 선택하게 하고 또 임기가 보장되면서 대통령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견제하면서 사실상의 책임 총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국민의 눈치만 바라보면서 일할 수 있는 사실상의 책임 총리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 총리 후보로 나섰다가 거짓말 논란으로 낙마한 바 있었던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
새누리당 714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출마했지요.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은 개헌을 위한 공론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름뿐인 책임 총리제 이런 거 하지 말고 임기가 보장된 부통령제를 도입하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재활용 총리 참사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막아야 한다라는 주장인데요. 정우원 총리 유임을 겨냥한 말입니다. 2명의 국무총리 후보자가 낙마하는 인사참사 끝에 세월호 참사 책임을 지고 사퇴를 밝힌 총리가 60일 만에 다시 유임되는 이런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는데요. 예, 오늘 정가 레이더에서 상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은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상철 교수를 모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교수님, 앞서서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이 부통령제를 도입하자, 총리제 네. 도입하지 말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죠. 이 정 총리 유임, 지난 주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정홍원 총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가장 괴로운 시기였을 거예요. 지난 60일이요. 사퇴도 했다가 또 유임된다고 해서 반길 일도 아니고요. 네. 어쩌면 이 문제, 세월호 참사라는 문제는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문제였었거든요. 예. 그럼 대통령이 책임진다는 건 대통령이 물러라라는 뜻이 아니라 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것이 대통령이 이제 보여줘야 할 문제인데 예.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지 않습니까? 예. 총리를 탓할 문제는 아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서 관폐하라 그래가지고 관료들한테 모든 책임을 미뤘지 않습니까? 예. 상징적으로 이제 총리를 손을 댔는데 예. 결국에는 두 사람 다 낙마가 돼버리고 정홍원 총리 남음으로 인해서 대통령으로 국민들한테 정말 민망한 모습을 보였고 예. 총리도 영이 쓰겠어요. 그래서 네. 참 이게 안타까운 것. 그래서 예. 앞에 김태호 의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오직 하면 이제 그런 제안도 나왔겠어요. 네. 예. 자, 이제 2기 인사청문회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 큰 논란은 없어서 여야 모두 직무 수행 능력이라든지 도덕성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은데, 근데 이제부터가 아닙니까? 문제가. 그렇죠.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부터 시작해서 교육부 장관 후보자, 또 국정원장 후보자, 야당이 가만두지 않겠다. 지금 이런 입장인데 말이죠. 네. 2기 내각 인사청문회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2기 인사청문회는 일단 국무총리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죠. 그렇습니다. 즉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아도 예. 많은 비판을 받고 자격이 없어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이제 그만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야당에서 더더욱 과연 일할 만한 인물인가를 장악하게 비판하고 청문회를 좀 해야 될 문제라 보고요. 예. 일단 청와대도 일단은 어쨌든 인사청문회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사람을 고른다고는 아마 골랐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정책을 하기 위한 사람을 골라야 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정적인 하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 두세 명이 거론이 되고 이런 것들은 야당의 지금 표적이 되고 있다고 봐야죠. 야당으로서는 또 730 재보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성명성을 부각하는 차원에서라도 나를 더욱 고추 세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도 그렇죠. 나오는데요. 정치적으로도 분명히 그건 숨길 수 없는 이제 야당의 전략일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러나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예. 지금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인사 정책 문제라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는 야당 입장에서는 후보자를 갖다가 낙마시키는 목적보다도 예. 정말 박근혜 정부 인사 시스템이 뭐가 문제인가를 보여주는 그게 야당이 수권 야당으로서 쟤네들이 집권하면 인사를 이렇게 하지 않겠지. 예. 이런 모습까지도 보여주는 모습으로 인사청문회를 좀 임해야지. 예. 단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흠집을 낸다라는 걸 하면은 네. 너나 나나 똑같다는 평가를 받으니까 야당도 굉장히 진중하게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730 재보선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하도록 하고요. 교수님, 일단 인사를 도대체 어떻게 하기에 지금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드러난 의혹만 지금 한 30가지가 되거든요. 그렇죠. 또 대체로 보면 아주 치명적인 것들입니다. 상대를 기만하고 속이고 또 거짓말하고 이런 분이 또 교육부의 수장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단 말이죠. 맞아요. 이 인사 참극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가장 큰 게 뭐냐면요. 예. 대통령이 당선이 됐으면 그전까지는
자기랑 같이 정치적 색깔을 한 사람들, 자기를 지지한 사람들의 수장이었다면 이제는 반대 국민들 표까지 얻어서 또 인정하는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정말 국민을 다스릴 수 있는, 국민을 위해서 정책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인재 풀을 봐야 되는데 예. 마치 그 역관제라고 있잖아요. 예. 전쟁에서 이기면 사냥꾼이 전리품을 가져가듯이 예. 이 장관직을 갖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 사람이 김영수 후보라고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예. 아주 보수적이고 그다음에 지금 국민이 원한 건 뭡니까? 세월호 참사에서 예. 보다 좀 인권을 중시 여기고 애들을 중시 여기는 어쩌면 정교조에 반감을 가졌던 사람도 예. 교육 좀 진보적인 것을 원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 뭐 그런 사람을 갖다가 후보자로 두고 있는 것 자체가 뭐냐면 예. 이 인사 시스템을 국민을 바라보는 인사 시스템이 아니라 여전히 총선거에서 이긴 그 전리품의 소위 말해서 역관제 예. 어떤 그 인사 시스템이 아주 정근대적인 인사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는 사례. 예. 이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교수님, 좋은 데 가셨나봐요. 아주 배경음이 너무 좋습니다. 새 소리가 들리고. 예. 아이고, 벽에 다 들리네요. 아주 좋은 곳에 계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혼자 공기 산책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더욱 맑은 정신으로 또 이렇게 평론을 해주실 걸 생각하니까 저도 역시 기분이 좋고요. 아이고. 자, 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중앙일보를 보니까 상당히 염려가 된다. 야당과 대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하던데요. 그렇죠. 지금 지지율 하락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새누리당의 고정 지지층 지지율만 남은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국면까지 온 것 같습니다. 한 42%대까지 내려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지지율이 앞으로 또 바뀔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 상황만 본다면 박근혜 대표를 지지하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새누리당의 지지 기반. 이건 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 기반하고도 같이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뭐 소위 스윙 보터라 그래가지고 야당이 잘하면 야당 찍어주고 여당이 잘하면 여당을 밀어주는 아주 합리적인 계산하는 고민하는 유권자들 소위 뭐 중간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지지율은 다 빠졌다고 계산해야 될 거예요. 새누리당에서 아직도 41%, 40몇 %서 야당보다는 앞서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 국민들한테 완전히 예면당하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현재 지지율은 어쩌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지지율 하락이 아주 자연스럽게 가다가 국민들이 뭔가 좀 기대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 기대까지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 최근에 인사 참사의 결과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단순하게 새누리당하고 머리를 갖다가 맞서갖고 지지를 높인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고요. 정말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국정 운영 시스템을 바꾸라고. 그렇지 않는 한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쉽게 이렇게 어리석게 대통령을 지지하고 이런 국민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지율은 정말 바닥을 쳤다. 이렇게 생각하시 저는 맞다고 봅니다. 국가 개조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말이죠. 사실 맞아요. 개각을 왜 하겠습니까? 세월호 참사가 계기가 됐는데 뭔가 기틀부터 잘못된 나라의 어떤 국기를 바로 세운다. 이런 취지로 국가 개조론을 이야기한 것이고 그 국가 개조론의 1차적 실천 방침으로 개각을 내세운 건데 말이죠. 근데 그 총리는 뭐 2번 딴 사람 생각했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고요. 지금 장관 후보감들을 보면은 정말 흙탕물에서 막 방금 나온 사람들 같은 그런 양상이고 말이죠. 국가개조론, 당위는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지금 이런 인물들 갖고 국가개조가 가능한지, 그 허와시를 한번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국가개조론이란 단어 자체를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잘못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국가개조, 보시죠. 언제 들어본 소리 같을 겁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을 개조시키겠다, 자기들 구미에 맞게.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국가주의적 단어거든요. 우리나라는 정말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전제로 해서 박근혜 정부가 잘하면 되는 거지. 마치 국가 전체를 자기들이 바꿔놓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식민적 사관에 젖어 있는 그런 발상이다. 그리고 국가 개조란 말은 함부로 쓰는 거 아닙니다. 어떤 국가를 원하냐는 것은 계속 토론하고 바뀌고
또 변화가 무쌍한 것인데 이게 대통령이 한번 이야기했다고 국무총리, 하물며 장관도 걸핏하면 국가 개조하고 있다는 것. 예. 이것은 정말 이 허와실이라고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예. 정말 이 허구성이라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단어이기 때문에 예. 정말 국가 개조라는 단어를 정말 신중하게 써야 된다. 정말 국가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하면 법을 바꾸든지 어떤 분야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이야기해야지. 예. 일반적으로 국가를 개조하겠다면 저 같은 경우 상당히 불만이 많지만 이 국가에서는 살만한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이런 국가를 아무 동의도 안 받고 개조하겠다? 예. 굉장히 저는 위험한 말씀, 이 단어 자체가 2014년에 쓰이고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저는 정말 문제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개조한다는 게 뭡니까? 뭐 개조의 주체가 있고요. 그렇죠. 개조에도 객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상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은 주체는 자기들이고 뭐 대상은 국민들이란 얘기 아니겠어요? 또 그렇죠. 이건 결국에는 이 국민을 계몽의 대상으로 알고 있는 이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권위주의 정권 시대 때도 국가 개조로 인한 말은 잘 안 썼습니다. 예. 이 말은 다만 객기를 가지고 정치인들이 저가 정치인이 되면은 국가를 바꿔놓겠습니다. 이럴 때 레토릭으로 쓰는 단어지. 예.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이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국가를 개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이 시대적으로 맞지도 않고 정말 어떻게 보면 오만불손하다. 그래서 정말 저는 다른 이야기는 다른 박근혜 대통령이 뽑았기 때문에 임기 동안에 잘해주길 바랐는데 제발 국가 개조라는 말을 쓰지 마라. 국민들이 이 말을 정확하게 실체를 알게 되면은 수치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그 정도의 저는 단어를 하고 혹평을 하고 싶습니다. 아이고 참 듣는 개조 대상은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예. 자 교수님 이제 7월 14일이면은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있게 됩니다. 새 당대표를 뽑게 되고요. 이번에 그 당대표를 뽑게 되면은 임기가 2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은 2016년 총선 공천권도 갖게 되는 거죠? 예. 이번 그 새누리당 전당대회 지금 김무성, 서청원 두 양대 이란 후보가 그야말로 양강을 구축하면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전망은 조금 이따 하고요. 이 새누리당 전당대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당선된 사람은 재보궐선거의 책임으로서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2년 동안 정말 임기를 다 채워가지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향후 총선에서 공천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새누리당이 하나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한나라당이 야당으로서 상당히 생명력이 굉장히 강하고 활발했거든요. 그랬죠. 그게 친박 친이라는 양대 개표가 경쟁적으로 서로 활발하게 논쟁과 경쟁을 해서 그러거든요. 근데 새누리당의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겪어보니까 완전히 박근혜 대통령 당이다. 그럼 국민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비박과 반박은 없는 것 같아요. 비박과 친박이 경쟁하는 구조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 새누리당한테 더 유리할 것이다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김무성 의원이 당선된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당한테 이제 감내라 배내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이 있다는 전제고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여론상은 김무성 의원이 앞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새누리당 선거 성격상 당원들의 어떤 당심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당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 후보 같은 경우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를 잘 치르면 어쩌면 새누리당한테도 어떤 기회가 또 주어지는 그런 전당대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자, 2714 새누리당 전당대회 이제 보름 남았습니다. 보름 동안에 어떻게 이 흐름이 이어질지 지금 이전 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같은 통일민주당 출신들 아닙니까? 서청원, 그렇죠. 통일민주당. 아이고 옛날 이야기네요. 맞아요. 김영삼 대통령하고 같이 정치를 했던 분들이죠. 또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인 김현철 씨는 또 새정치민주연합 쪽으로 지금 맞아요. 가고 있으니 지금 우리나라의 그 정치를 이루는 여당 내 친박, 비박 그리고 야당 김영삼의
김영삼을 뿌리로 둔 이런 정치인들이 각계약진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네요. 자, 그렇죠. 교수님 730 재보선 앞으로 전망 이거 간단하게 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730 보궐선거 15곳이나 하기 때문에 그것도 예. 수도권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야당과 여당 누가 힘을 갖느냐는 결판을 내는 선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예. 일단 새누리당이 기존의 의석은 지키기는 힘들지만 예. 과반수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은 좀 신승을 할 가능성은 높다. 4석 이상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 있다라고 보고요. 현재 구조상. 예. 그러나 이제 이번 기회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예. 야당으로서 의미 있는 선거 기획과 전략을 짜가지고 예. 야당이 향후 수권 세력이라는 것을 이번에 새로운 세력도 받아들이고 예. 이런 노력하면 끝에 이겨야지 의미가 있지. 예. 현재 상황은 야당이 진다면 말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것, 그러니까 한쪽은 양쪽으로 새누리당을 방어해야 되고, 예.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지방선거는 그냥 얼떨결에 치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 재보궐선거만큼은 예. 야당다운, 예. 야당의 제1당다운 수권 야당으로서의 공천과 선거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예. 이번 선거, 사실은 야당으로서도 수권 능력을 갖느냐, 그래서 총선 대선에서 승리할 그런 자격이 있느냐, 이 그렇죠. 시험대에 오르는 그런 선거라 하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박상철 예.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오늘 2014년 6월 30일 정치 내비게이션 돌려봤습니다. 네, 저는 잠시 후 조간 브리핑 시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내비게이션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